만화인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안수길의 제3인간형을 공부했었는데 그 작품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을 거예요. 시대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동일할 텐데요. 어떤 측면이 비슷하고 다른지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도입부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이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 버렸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목이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비가 오는 날이 주는 그런 이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의 상황이 정말 우울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지긋지긋한데 비까지 죽어라 내리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 소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내립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이들의 삶에 비가 참 지리하게도 내리는 날, 그 날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럼 손창섭의 비 오는 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에 사용된 학습지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공부하시면 더더더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시작할게요. 이 작품의 배경은 6.25 전쟁 당시 압록강 근처까지 밀려간 북한군을 보고 위기를 느낀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1951년 1월 4일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남 지역까지 후퇴하게 된 일사후퇴 이후의 피란지 부산의 변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면 피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쟁과 같은 난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 건 피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피란지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일사후퇴 당시 갑작스레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도망을 가야 했던 상황이라 가족들을 다 챙기지 못하거나 도망 중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겼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남쪽으로 최대한 도망을 한 그 끝자락에 부산, 여기에는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이 또는 제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뻔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겨우 생필품 몇 개만 들고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그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같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당연히 없고요. 돈도 당연히 충분치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시기, 그리고 그 전쟁 직후, 이때는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있었겠냐만 부산은 정말 그런 혼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시기이자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 작품은 시대의 상황과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작품은 비가 진탕 내리는 장마철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내 삶이 정말 힘겹고 구질구질한데 그칠 것 같지 않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원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설의 도입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뭔가 비가 우울한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원구가 비 오는 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동욱 남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비가 오면 원구는 동욱 남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욱 남매가 생각이 나고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으로 우울하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날이라는 소설에서 비라는 것은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과 동욱 남매를 떠올리는 회상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건 비 오는 날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남매를 생각하면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다는 것은 우울한 정서가 자연스레 떠오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즉, 비가 오면 동욱 남매가 떠올라서 우울하고 동욱 남매를 떠올리면 비가 안 와도 우울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동욱과 동욱, 이 남매는 우울한 정서를 자동 반사적으로 일으키는 남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 우울 파워 남매는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도 봐야겠죠? 원구가 그들을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 그 자체가 비에 젖어 있는 것처럼 우울한지 말이에요. 원구가 비에 젖은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느끼는 대상인 동욱과 동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동욱과 동욱은 일사후퇴 때 다른 가족들과 다 함께 도망 올 상황이 되지 않아서 두 남매만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습니다. 물론 원구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리어카 장수를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친구 동욱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 낡고 이상한 옷차림을 한 동욱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 하는 원구의 질문에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 주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게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하며 닝글닝글 웃습니다. 이 당시에 대학을 다녔다는 건요, 가정 형편도 좋은 편이고 굉장한 지식인 축에 속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학의 영문과를 다녔다는 건 자기 나름의 꿈도 있었고 비교적 큰 걱정 없이 잘 살았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초상화 주문을 받아다 전달하는 일을 하며 행복이나 만족감 이런 걸 느낄 리가 없겠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웃음, 이런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조, 자기 스스로 비웃는 태도로 보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패배의식 같은 것도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도 그러한 닝글닝글한 웃음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고 꺼려질 정도였죠. 그런 웃음이 마치 운명적 중압감, 삶에 대한 괴로움 같기도 해서 원구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림은 또 누가 그리냐? 라고 물으니까 여동생 동옥이와 지내는데 그 동옥이가 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욱과 동옥은 모두 어린 시절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본 것을 통해 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시해드린 부분을 보면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고 하면서 원구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원구가 1인칭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원구가 1인칭인 것처럼 원구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동욱의 속마음 같은 건 전달이 잘 안 되고 동욱이 하는 말이나 행동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전달됩니다. 이런 것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특정 인물의 제한된 시점에서 서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원구는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보는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원구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전쟁으로 인해 힘겨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관찰자인 원구의 내면을 통해서 다른 인물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우울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서 더 우울해 보이는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소설의 전반적인 사건들이 원구의 눈을 통해 걸러져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문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요. 뭐뭐 하는 것이었다 하는 식으로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어투를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원구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했거나 또는 작가가 원구의 마음을 보통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직접 말한다면 아마 마음이 무거워졌다 라고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구의 생각을 서술자가 한번 거쳐서 전달하는 방식을 굳이 사용하니까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라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독자는 원구가 가진 감정에도 완전히 푹 빠져들지 못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인물들의 상황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서 독자도 같이 그 상황을 관찰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작품에 그려진 상황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아예 빠져들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게 되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문장의 길이가 대체로 긴 만연체의 문장, 호흡이 긴 문장을 썼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도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한 문장이 좀 길어요. 한 문장이 길면 축축 처지는 느낌을 주거나 어려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긴 문장을 통해 암울하고 우울한 정서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소설 전체를 보면 단 한 번도 직접 인용을 드러내는 큰 따옴표 같은 게 안 나와요. 보통 인물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인물들의 말들을 큰 따옴표 안에 옮겨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동욱이 한 말을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동욱의 말을 큰 따옴표 안에 직접 인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도 직접 인용을 하지는 않았죠? 다 그렇습니다. 직접 인용을 하게 되면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느낌, 생동감 같은 게 없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누구의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하고 줄바꿈을 하잖아요. 그런 줄바꿈도 없습니다. 소설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줄바꿈, 문단 나눔 이런 게 거의 없이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소설 내용이 주르르르르륵 전달되어서 좀 읽는 동안 뭔가 여유 있게 쉬어 읽어가며 느끼는 그런 좀 여유로움 이런 게 없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소설의 내용뿐 아니라 문체적인 면을 통해서도 받게 되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동욱이 힘겹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원구는 비가 와서 리어커 장사를 할 수 없는 날 동욱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40일이나 계속될 긴 장마가 시작될 무렵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찾아가게 되는데요. 동욱의 집은 인가와는 뚝 떨어져 있는 아주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폐가와 거의 다름없는 이곳에 과연 사람이 살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집 같은 곳이었죠. 정말 동욱의 집인가 싶어 인기척을 내니 거적대기 같은 걸 들추고 한 여자가 얼굴을 보입니다. 바로 동욱의 동생인 동옥이었죠. 그런데 동욱은 원구가 동욱의 친구라면서 인사를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태도로 모멸과 반항적 태도까지 보이게 되고, 그러한 모습에 섬뜩함까지 느낀 원구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동욱이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원구는 결국 동욱이 있는 그 집으로 동욱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오빠의 친구라고 하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라도 반가운 척 인사해주거나 몇 마디 주고받고 할 만도 한데, 동욱은 낯선 이에게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죠. 말 한마디 못 나누고 캡숑 어색한 원구와 동욱만 남겨두고는 동욱이는 친구에게 밥을 차려주겠다며 주방으로 나갑니다. 주방이라고는 하지만 옆방에 대충 취사도구 몇 개 널려있는 그 공간에서 조그만 불을 피워 연기에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궁색하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 차리고 있죠. 집은 너무나 낡아서 이렇게 지인탕 오는 비를 막아주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물이 새서 집안에서도 비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물이 많이 떨어지는 곳엔 양동이도 놓여 있습니다. 지금 숨막히게 어색한데 나가서 동욱을 도와줄까? 느닷없이 일어나도 괜찮을까? 자연스러울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양동이에 물이 넘쳐서 그 물이 앉아있던 원구의 바지를 적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도 집주인인 동욱은 손님이잖아요. 원구가 옷이 젖었으면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원구가 직접 양동이를 비운다는 핑계로 일어나서 양동이를 듭니다. 그런데 그 양동이가요, 워낙 낡은 것이라 손잡이가 툭 빠지게 되면서 양동이 물이 와르르 이미 축축하고 눅눅하기 그지없는 그 집의 바닥에 쏟고 맙니다. 그제서야 그 물벼락을 피하려고 동욱이도 슬쩍 움직였는데, 그때 어린아이 팔뚝보다도 얇고 보통의 다리보다도 짧은 동욱의 한쪽 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욱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치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켜버리자 동욱은 원구를 노려봅니다. 동욱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물들, 그 중에서 동욱이의 경우는 비참함, 힘겨움도 있는데 장애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만만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름의 피해의식, 이런 것이 크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처음 원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오빠의 친구라고 했는데도 경계를 절대로 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괜한 피해망상이야 하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전쟁을 경험하고 부산까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피란을 오는 과정, 그 지금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힘겨운 삶 속에서 아마 험한 경험, 굳은 일, 이런 게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욱은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원구가 비 오는 날이면 떠올리는 이 두 인물, 동욱이와 동욱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두 인물이 살고 있는 집 역시 도깨비집 같다느니 거적대기가 문 대신 달려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음산하고도 어두운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집에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작품 전반의 분위기도 어둡고 음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더 구질구질하고 힘겹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 소설의 배경 요소 중 하나인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이라는 울타리가 막아내주지도 못할 만큼 계속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들이 겪어내야 하는 궁핍한 삶, 비참한 삶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 비에 젖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임을 잘 보여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원군은 이들을 좀 자주 찾아와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군은 비가 내리면 리어커 장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리어커 장수를 할 수 없는 날이면 동욱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가길 거듭할수록 동욱도 원구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나가고 예전에 비해 정상적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동욱인에 찾아오면서 원군은 동욱이의 이상한 태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동생인 동옥이에게 막 이년저년 욕을 하고 별것 아닌 것도 심하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일사후퇴 때 괜히 동옥이녀는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이느니 어쩌느니부터 시작해서 동옥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말들을 막 내뱉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욱이가 정말 동옥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원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동옥이가 너무 딱하다면서 원구에게는 틈틈이 동옥이를 부탁하는 말을 하고요. 동옥이랑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막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동생을 아끼고 있지만 표현은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건 동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찮은 인성의 소유자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설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좌절당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어디에라도 속 시원히 퍼붓고 한탄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 주면 안 되는 대상이지만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여동생인 동옥이에게 욕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표출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동욱이의 거친 표현이나 욕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이렇게 궁핍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조금씩 희망이라 부르기엔 좀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간적인 정이 생길락 말락한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나마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 주문을 받아서 동옥이가 그걸 그림을 그려다 주고 돈을 받아가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요즘은 미군들이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못 받거나 그러니까 돈을 떼이거나 농락당하기 일쑤이고 예전에 비해 미군 부대 출입도 자유롭지 않아서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계를 조금이나마 풀어가던 동옥 역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설상가상 동옥이는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돈을 집주인 할머니에게 빌려줬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또 그 돈을 떼어먹고 집을 팔아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집마저 계속 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새로운 집주인이 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동욱과 동욱은 초상화가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는데 빠듯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졌고요. 동욱이는 동욱이에게 너는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주인집 할머니에게 빌려줬다가 떼이냐며 막 괜히 데리고 왔느니 막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혼자 어떻게 살 줄은 아느냐 나 덕분에 사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험악한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구박을 했죠. 현실에 대한 울분이나 분노, 힘겨움 막 이런 감정이 동옥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막 온팡지게 퍼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동욱이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그동안 오빠가 내뱉었던 이 험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장애라는 상황, 가난, 여러 가지 등등의 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오빠에게 버림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아둬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진짜 막 깨알같이 모아두었던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까 이 동욱이 역시 엄청난 절망감과 함께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게 밀려왔을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구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 보니 관찰에 의해 드러나고 있으니까 막 굉장히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읽다 보면 느낄 수는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드러나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동욱 남매의 모습은 아마 당시에 정말 특이하고 특수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생존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몸은 멀쩡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범한 삶, 평범한 꿈을 이룰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 암담함에서 밀려오는 울분, 분노, 이런 걸 괜히 애꿎은 동생한테 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냥 닝글닝글한 웃음으로 적당히 비웃으며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야 했던 동욱이는요, 전쟁이 만들어낸 정신적 불구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많이 있었겠죠, 사실. 그 외상은 없지만 정신의 깊은 상처를 입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이런 인물들이요. 그리고 여동생인 동옥의 경우는 전쟁에서 다친 상처는 아니지만요. 어린 시절에 이제 생긴 그런 장애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과 자기 사이에 울타리를 치고 반감이나 모멸감을 보이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동욱이 같은 인물형은 전쟁이 만들어낸 육체적 불구자인 동시에 정신적 불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원구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로 그래서 동욱이네 집에 갈 수는 있었지만 대신 장사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어카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구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원구가 지내는 방도 지리한 비의 습기로 눅눅해지고 옷이나 이불도 곰팡이가 끼면서 원구는 자기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곰팡이가 슬어버린다고 하는 것, 원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알 것 같죠. 원구의 삶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되면서 동욱이나 동욱이를 살필 조금의 여유조차 사라지며 한동안 찾아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비라는 것은 인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축축 처지고 우울한 느낌,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동욱 남매와 다를 것 없이 비에 젖은 인생을 살아가는 원구는 비가 또 엄청 내려서 리어커 장수를 할 수 없는 날, 또 마음이 따뜻해요. 다시 동욱과 동욱을 위로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먹을 걸 사가지고 동욱 남매의 집으로 향합니다. 서로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구도 그냥 인간적인 만남에서 오는 작은 위로, 위안 이런 거라도 원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원구가 동욱 남매의 집에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그 집에는 동욱 남매가 어디론가 떠나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집주인네 가족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욱이는 안 돌아온 지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이는 바로 2, 3일 전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듣게 됩니다. 사실 동욱이는 원구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주인집의 아이들이 찢어서 없앴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집주인은 동욱이는 아마 군대에 갔을 것이고 동욱이는 오빠가 떠나고 아이처럼 엄마를 찾으면서 울길래 뭐라고 했더니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집주인은 굉장히 무심하게 옷가지나 물건 같은 걸 가지고 떠난 걸 보니 자살하진 않았을 거고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반반하니 어디 가서 몸을 판들 굶어 죽겠냐 하는 그런 무심하고 오싹한 말을 원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대들듯한 격한 분노를 막 마음속에 느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집주인에게는 내뱉지 못하고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말없이 발길을 돌이킵니다. 격한 분노를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의 그림체가 이 모양이라 느낌이 안 살아나네요. 어쨌든 왜 원군은 이 말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을까요? 그 단서는 글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그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다. 여기 보면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 이게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순간적으로 집주인에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말,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라는 말은 동욱이까지 떠난 마당에 집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던 동욱이가 끝내는 버티지 못하고 쫓기듯이 이 집을 떠날 때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지도 못한 채 그냥 있었던 자기 자신, 이 모습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원구가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걸 느낀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친구인 동욱이가 그렇게 계속 동욱이와 결혼해서 뭐 동욱이를 어떻게 좀 같이 있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떠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동욱을 팔아먹었다는 원망 같은 그 말이 자기를 향해 날아온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동욱을 팔아먹은 것, 동욱을 결국 내몰게 된 것이 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제대로 느낀 원군은 허전거리는 다리로 동욱 남매의 집을 걸어 나오며 작품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비 오는 날이면 동욱과 동욱 남매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끝나는 걸 보니까 이 작품의 배경이기도 한 비라는 것은 원구에게는 죄의식이나 뭐 죄책감 이런 정서를 상기시키는 소재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 동욱이네 남매가 떠난 이후 동욱이가 어떻게 됐는지, 동욱이는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뭐 앞으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힘겹다, 어렵겠다. 즉 얘네들이, 이 인물들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폐가 같은 도깨비집 같은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은 어찌 보면 몰락해가는 인물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말이죠. 계속해서 내리는 비, 이것이나 또는 이들이 계속 머물던 공간인 집, 이것은 이 소설의 주된 배경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 인물들의 힘겨운 삶, 이런 걸 보여주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욱이네 남매가 떠나고 그동안 정말 관심 갖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던 그런 원구의 입장에선 지금 이 순간 갖게 되는 아쉬움이나 후회 또는 정신적 상처,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작품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극복이 쉽지 않지 않을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구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고단하겠구나 라는 예상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찝찝한 결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이렇게 막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결말이 오히려 6.25 전쟁 이후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웠던 당시의 진짜 절망적인 그 현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말을 통해 인물들이 감당해야 했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연민의 태도로 도와보려고 했지만 전쟁 앞에서
다 같은 피해자이자 약자로서 누굴 돕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버거운 것이었다는 그 현실을 원구가 직면하죠. 아마 그 당시에 원구 같은 인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좌절하는 원구의 모습.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보려고 했으나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쫓기듯이 떠나야 했던 동욱이나 동옥의 모습에서 전쟁이란 거대한 폭력 앞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이 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죽음이나 고통 또는 좌절만 남게 된다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강렬하게 갖고 의욕적으로 할 힘도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허무의식, 이런 것도 작품을 통해 강조되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지금까지의 비나 집이 주는 배경적인 요소, 그리고 이 결말의 특징이 잘 버무려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 삶, 무기력함, 허무의식으로 잘 구현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제까지 긴 시간 작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영상을 끄고 나서 학습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될 거예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스스로 뿌듯해하고 기특해하며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